사실 이 활용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지만 어느 단원에서든지 활용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풀고 싶은데 식이 잘 안 만들어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식만 잘 만들어진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그 식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이런 수학적 상식의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에서 내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하고 있거나 라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다양한 내용의 유형 문제들은 앞으로 살펴볼 문제풀이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모르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내용들로 정리하면서 오늘의 키워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에서는요, 도형에 대한 부등식의 활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쯤은 되면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문제를 읽어내는 것.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게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식의 부등식을 풀어내는 것, 그렇게 부등식에서 찾은 해를 확인하고 문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 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건 어떤 활용 문제나 똑같은데 제일 첫 번째, 문제를 바르게 안 읽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읽도록 하고 그 읽은 내용을 통해서 식을 세우는 것, 요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도형에 관련된 어떤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도형에 대한 내용, 둘레 길이라던가 넓이라던가 내지는 부피에 관련된 내용이라던가 어떤 도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각형이 사다리꼴이냐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평행사변형이냐, 또는 그것도 넓이를 구하는 거 다 다른 공식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공식들은 이미 초등 과정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난 친구들이 있다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수에 대한 문제. 이 수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수로 있을 수 있어요. 뭐 두 자리 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연립 방정식에서도 봤었죠. 그 다음에 또 나이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한 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조건을 주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랬더니 그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의 내용으로 다양한 수의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그것의 크기를 나타낼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해서 이러한 수에 대한 문제로 등장했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그 형태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볼 수 있는 거 대표적이죠. 뭐 1학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연립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부등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도 속력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 등장할 수 있어요. 이 기본적인 세 개의 그 관련 식들은 꼭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긴가 민가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농도에 대한 문제 살펴볼 수 있고, 또 유불리에 관련된 문제, 과부족에 대한 문제, 특히나 이 과부족에 대한 문제는 연립 부등식에서 아주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설명 꼼꼼하게 잘 들어놓고 이제 과부족 문제를 제일 강점의 문제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첫 번째 도형 문제에서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과 관련된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둘레 길이 나오고 또 넓이 나오고 부피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면 도형의 둘레 길이 또는 넓이가 A 이상이다 또는 A 이상 B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그 기본적으로 도형의 둘레나 아니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됐건 삼각형의 둘레가 됐건 정사각형의 둘레, 정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러한 내용들, 또 직육면체, 정육면체, 삼각뿔, 사각뿔 이러한 것들이 넓이나 부피, 그 다음에 건널비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공식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취약한 제자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물어봐야 돼요.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거 1시간 내내 도형에 관련된 얘기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리 제자들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 저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건 어떻게 되죠? 사실 그거 질문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 얼른 한번 찾아보는 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습관이 조금 키워지다 보면 능동적인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모르는 게 어딘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살펴보는데 그 전에 요거 하나는 이야기해 놓고 가고 싶네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배운 내용인데 언제? 중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이 세 변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이 삼각형인데 그 문제는 둘러싸여야 된다는 얘기죠. 둘러싸여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남은 한 변이 가장 긴 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커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물론 문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선생님 준비한 문제 중에 그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삼각형의 이거 세 개의 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삼각형이 되기 위한 부등식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꽤나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을 잊어버린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정도는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두 변의 길이가 아무리 짧은 두 변이라고 하더라도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는 반드시 커야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 삼각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 도형에 대한 문제로서 선생님이 거기에 간략하게 메모를 해놓긴 했는데 한 번 더 보아두고 가장 짧은 변의 길이. 당연히 변의 길이니까 0보단 커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요. 수에 대한 문제. 거기 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개 나와요. 근데 그 수에 대한 문제 중에서 연속하는 세 정수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 정수를 다음과 같이 하나를 x라고 놨다면 그거보다 크니까 x 플러스 1, 그거보다 또 하나 더 크면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제일 큰 걸 x로 놨다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연속하는 세 정수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가운데 오는 수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제일 큰 수를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 3개의 연속하는 정수 나오면 가운데 있는 걸 x로 놓는다면 이거보다 1만큼 작아서 연속하는 수 이거보다 1만큼 커서 연속하는 수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 여기에 한 가지 더 나가서 연속하는 세 짝수다 연속하는 세 홀수다 라고 한다면 연속하는 수들 짝수나 홀수 사이에서는 수 차이가 얼마씩 난다고? 2씩 차이가 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2씩 차이가 나는 것을 적용해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을 x로 놓았을 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다음처럼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위치하는 수를 x로 놓으면 x-1, x 플러스 1로서 이렇게 연속하는 수를 표현해도 되고 그 표현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볼게요.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사실 이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또한 이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들여오잖아요. 원가, 내가 물건을 사갖고 온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맨이야. 그럼 그 원가에다가 내가 손해를 보고 장사하지는 않죠. 내가 이제 이윤을 추구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이익을 붙여 놓습니다. 100원의 물건을 들여와서 거기에다 100원만큼 이익을 붙여요. 그럼 판매되는 가격은 옳지. 정가가 얼마가 된다? 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원에서 이게 장사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하거나 내가 이익을 얻게 되는 걸 조금 적게 취하더라도 더 많이 팔리게끔 만들려면 물건을 좀 싸게 내놔야 되겠더라. 그렇다고 원가 이하로 나누게 되면 손해를 볼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원가 A1인 상품에 B%의 이익을 붙였다라고 한다면 B%의 이익. 자, 원가가 여러분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이익이라고 하는 건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다 이렇게 적혀 있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시켜서 생각을 해도 되고 간단하게 이제 이익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에서 내가 물건을 들여온 가격, 원가를 뺀 가격이 이익 부분이다, 이윤이다 뭐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 A1에 B%의 이익을 붙였을 때 그때 이제 얘가 이익을 붙인 정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익을 붙인 정가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정가는 물건을 들여온 가격 A1에다가 더해서 얼마만큼? A1에 대한 B%의 이익만큼. 그러면
A1에 대한 B%니까 A 곱하기 옳지 100분의 B만큼 이렇게 더한 거죠. 이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됐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정가 C1인 상품을 D% 할인한 가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는 그 A, B, C, D 때문에 헷갈린데, 요거 선생님 설명한 다음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가 C1인, 정가가 얼마래? 정가가 C1인 C1의 몇 퍼센트? C1인 상품을 D% 할인한 가격. 그래서 할인한 판매가가 깎아준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판매가는 C1인 그 가격에서 C1인 정가가 C1인 가격에서 그 C에 대한 얼마? D% 곱하기 100분의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바꾼 식으로 정리하면 C에서 1-100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썼더니 많은 제자들이 A, B, C, D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 너희들 제대로 이걸 그냥 무작정 외워서 이걸 식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여러분들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 티셔츠 30% 할인 얼마에 살 수 있다 그래서 7,000원. 100분의 70을 곱해서 만에다 100분의 70을 곱해서 7,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10,000원에다가 100분의 30% 할인 시켜주면 30%만큼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니까 10,000원에서 100분의 30 곱하기 만인 3,000원을 빼서 10,000원 빼기 만 곱하기 100분의 30 빼서 판매되는 할인가가 다음과 같이 7,0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B, C, D라고 하는 그 숫자들을 그냥 고지고대로 여기서 문자들을 외울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익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원가란 이런 것이고 몇 퍼센트 할인이다 몇 퍼센트 인상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의 무슨 계산식을 쓰는지 정도를 이해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걸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 공식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속력, 시간, 거리나 농도에 대한 공식은 기억해둬야 되는 공식인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계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사실 이 부분도 하도 많이 얘기했어요. 연립 방정식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연립 부등, 지금 또 어디에서 방정식에서 얘기했지. 1차 방정식에서 얘기했지. 사실 이건 중학교 1학년이지만, 연립 방정식에서도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부등식에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도록 할게요. 거리는, 속력부터 볼까? 속력은 요걸로 정리하죠. 어떻게 한다고? 거리는, 뭐시기? 여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다시 한번, 거리는 뭐라고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얘가 연립방정식에서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또 부등식에서까지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농도에 대한 문제 또한 여러분들 교환에다가 이제 다시 정리해 놨지만 연립방정식 풀 때도 우리가 잘 보았고요. 자주 보았었고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점검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용액의 짙은 정도를 나타내요. 용액의 짙은 정도는 용액의 양, 즉 소금물의 양분에 거기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브렉. 그래서 100분율로 나타냅니다. 용액의 짙은 정도를. 그게 이제 농도죠. 그러면 이 농도가 얼마, 몇 퍼센트인 그 용액 속에는 용질이, 즉 소금물 속에 소금이 몇 그램 녹아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용액의 양.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고, 그치?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녹아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한 것이 농도이고, 머릿속에 쏙 넣어놓고 필요한 공식을 그때그때 가져다 꺼내 쓰기 바랍니다. 자, 농도에 대한 문제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게 부등식으로 등장했을 때 똑같다니까? 방정식에서, 연립방정식에서 봤었던 그 내용이 얘가 농도의 틀을 쓰고 나온다고 해도 농도에 관련된 식으로서 부등식만 올바르게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볼게요. 다음 내용은
유리한 방법의 선택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식을 만들면서 불편해하는 것들 위주로 또 자주 등장하는 것 위주로 해서 살펴보니까 이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유형 문제들도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게 내가 모르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유리한 방법에 대한 문제는 뭐 대표적인 게 이거죠. 동네 문구점에서 사면 공책, 뭐 볼펜 한 자루가 얼마였던 것이 할인마트로 가게 되면 버스를 타고 할인마트로 가게 되면 더 많이 할인해 주는데 대신에 버스비가 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를 그 유리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때 유불리를 따질 때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가는 게 유리한 거죠. 값이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가게 되면 그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숫자가 커지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를 구매하게 될 때는 적게 돈이 들어갈수록 작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통해 살펴보면 과부족 관련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이제 부등식 활용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것 차이로 굉장히 헷갈리거나 모르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자, 과부족 관련 문제 어떻게 풀어가는지 같이 문제 읽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연장에 긴 의자에 관람객들이 앉히려고 한다.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3명이 의자에 앉지 못하고 10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할 때 의자는 최대 몇 개인지 구하라. 의자가 몇 개면 몇 개지 어떻게 최대의 개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가정을 하고요. 관람객을 X를 이용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람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8명씩 X개의 의자에 앉으면 그러면 8X, 의자에 앉는 사람이 8X명이 되겠죠. 그러면 그 관람객이 거기에다가 3명이 앉지 못했으니까 3명의 관람객이 남아서 관람객은 8X 플러스 3명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힌트가 바로 뭐냐면 10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가 남는다고 할 때 그랬어요. 잘 봐요. 의자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3개 3개가 남는데요. 뭐라고요? 3개가 남는다 그랬어요. 3개는 아무도 앉지 않고 남는다 그 얘기예요. 전체 의자의 개수는 몇 개인데? 전체 의자의 개수는 X개입니다. 이만큼 개수가 몇 개라고? X개예요. 자, 몇 명씩 앉았다고요? 10명씩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10명, 여기도 10명 앉았는데 여기까지 10명 앉았어요. 그런데 의자가 3개 남는다고 하였지 여기 있는 이 의자에 10명이 고스란히 다 앉게 될지 1명이 앉게 될지 10명이 앉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게 그래서 범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명씩 정확하게 앉은 의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X-3개가 되는 게 아니라 10명씩 정확하게 앉은 것은 X 마이너스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는 10명씩 정확하게 앉았고 가운데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니까? 얘가 여기에다 1 더한 것만큼 8X 플러스 3이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8X 플러스 3이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10X 이쪽에다 크게 적자. 8X 플러스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10X-4에다가 플러스 1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아요. 3개는 비워놔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10 곱하기 X-4 한 것에다가 지금 4개 의자 빼고 여기에 1명서부터 1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니까 플러스 10.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를 볼 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식이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이렇게 나오는 해설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책에 따라서는 얘를 그러니까 X-3개까지는 10명씩 다 앉았다는 게 최대의 명수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X-3까지. 근데 얘를 풀어내면 이 식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건 이 식을 쓸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써지는지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봐둬라 그 얘기예요. 과부족 문제 풀 때. 알겠니? 자,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얘 먼저 풀어냅시다. 첫 번째 식 풀어내면 10x 마이너스 4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39 이렇게 되나요? 그것이 작아요. 작거나 같아. 8x 플러스 3 이렇습니다. 얘는 18x가 아니라 8x 양식이니까 2x가
작거나 같아요? 이항시키게 되면 얼마입니까? 3이니까 3, 42가 되나요? 42. 그죠? 42. x는 2는 4, 2는 4, 1은 2. 2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래서 x는 21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식 풉시다. 요거 이렇게 풀어내면 두 번째씩 풀어내면 8x 플러스 3이 작거나 같아 10x 마이너스 30보다. 그래서 2x가 크거나 같아요. 뭐보다? 33. 이게 33 되죠? 33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지금 요거 계산하게 되면 10x 마이너스 30이 될 것이고 8x 플러스 3이고 2x. 그래서 x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분의 33. 그래서 x는 2분의 33. 그러니까 15, 15점 아니지. 15, 10, 3일은 3, 13. 16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래서 16점 얼마가 되니까 16개보다 16점 얼마 17개, 17개서부터겠네. 그래서 2분의 33. 요런 관계식으로 나온다면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의자의 최대가 몇 개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21개가 최대 개수가 되겠다. 그래서 21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만약에 가능한 의자의 개수를 전부 다 적어라 그런다면 얘가 16점 얼마니까 17, 18, 19, 20, 21개까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 의자의 개수,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의자의 개수를 조사해 볼 수 있겠다. 정답은 21개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부족 문제까지 쭉 살펴봤어요. 부등식에서 연립부등식에서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요 과부족이 많은 제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 요 그림을 직접 자기가 한번 작성해 가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접근력을 좀 더 향상시켜 가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죠. 수고 많았습니다.